일본에서는 살인범이라고 다 사형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사건은 구성 요건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고 재판받는다는 기사 나옵니다. 한 10년 받았다 쳐. 근데 다른 사람이 같은 사건을 저질렀는데 얘는 5년밖에 안 받아. 그럼 사람들이 그러지. 누구는 봐주냐, 사람 봐가면서 재판하냐 뭐 의심하는데 이게 뉴스에는 다 안 나오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얼마나, 왜 죽였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통 뉴스는 사건의 세부 내용들을 다 알리지 않고 일단 경찰부터 그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하고 싶어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생략돼요. 그랬을 때 결과만 보게 되는 우리는 범죄의 종류가 같은데 왜 처벌 수위가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법은 생각보다 또 병신같이 대충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꽤 촘촘하고 많은 것들을 이미 다 고려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판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판 결과들을 판례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근데 이 판례들을 다 모르잖아. 그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와중에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예외적인 판결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뉴스로 다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 좋을 텐데 법률 지식을 일반인들이 다 알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법조인들에게 무작정 다 맡겨버리자니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참 범죄자 새끼들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은 거야. 아무튼 이번에 이런 예외적인 판례에 관한 살인사건을 알아볼 건데요. 이 사형 선고 기준이 사실 유명한 연쇄살인사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같이 얘기해보고. 일단 이 새끼는 어릴 때 사진인데 스미다 코이치라는 이름이에요. 2011년에 29살이었어. 여친이 있습니다. 약혼도 했거든. 약혼이 뭐야?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버렸어. 스미다는 화가 많이 나는 걸 넘어 미쳤나 봐.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화도 풀고 욕정도 풀 겸 지네 아파트 옆집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로 끝나요. 아니 여자가 배신한 거? 그래 불쌍하지 알아. 그렇다고 지 화풀이를 엄한 사람한테 그것도 성폭행을 저지르면 이거 어떡하냐? 아니 여친이 왜 배신했는지 또 알 것 같아 이런 거 보면은. 아무튼 성폭행이 미수로 끝나자 바로 다음 범행을 시도하거든요. 일하는 회사의 여직원 3명을 후보로 뽑았어. 셋 중에 각제다가 1명을 노리기로 하는 거지. 범행을 성공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이 계획을 세우다가 회사를 그만둬요. 이게 2011년 9월 20일이야. 열흘 뒤에 사원증 반납하려고 다시 회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뽑았던 후보 1명을 가려냈어요. 가장 먼저 퇴근하는 사람을 노리겠대.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도 누가 피해자일지를 모른다는 거지. 27살 가토 미사라는 여자예요. 서류 정리 담당하는 파견직이었고 스미다는 총무야 직책이. 둘이 분야가 달라서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지나가다가 회사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 그때 뭐 서로 얼굴 정도만 알고 있는 사이인데 인사까지 할 것도 아니고. 스미다는 범행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가토에게 말을 걸었어요. 봐줬으면 하는 게 있으니 어디 좀 같이 가달래. 그래서 데려간다? 회사 창고입니다. 이때 가토라는 여자가 굉장히 순순히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지나고 범죄 사건이라는 걸 아니까 가토가 이상하게 보이지만 실제 회사 생활이면은 가토 입장에서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밥 먹자는 것도 아니고 뭐 번호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총무가 회사 창고에 뭐 좀 봐달라는데 파견직이 어떻게 거절해? 그만둔 사람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겠지. 그럼 창고에서 뭐 했냐? 바로 문 잠그더니 가토를 때려요. 완전히 제압했어. 이 새끼가 또 수갑도 챙겨왔더라고. 이걸로 손 결박하고 성폭행을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칼까지 챙겨온 거야. 가토가 말 안 할 테니까 신고도 안 하겠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바로 가슴과 목 찔러서 죽였어. 가방에서 현금 24,000엔 빼앗았고 시신은 자기 차에 실어요. 이제 시신을 옮겨야 하는데
오사카에 있는 고향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전근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아예 부모 집에 눌러 살아. 여기서 시신 처리를 시작하는 거지. 본가 근처에 차고를 하나 빌립니다. 여기서 며칠간 시신을 토막내는데 지 말로는 최대한 작게 자르려고 노력했대. 쓰레기장에 버리거든요. 한 번에 버리지도 않아요. 잘라놨지만 이게 부피가 많으면 눈에 띌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며칠을 조금씩 잘라서 버리는 거야. 그러는 동안 이미 사건은 신고돼 있었지. 사건 이틀 뒤 2011년 10월 1일 가토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마지막 목격이 회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이 회사 CCTV를 다 확인합니다. 가토가 어떤 남자랑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 이게 스미다가 되는 거죠. 이상한 건 둘이 어딜 가더니 잠깐 있다가 남자 혼자 나와서 막 대걸레랑 휴지 들고 뛰어다녀. 많은 양의 뭔가를 닦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고 옷차림이 청소부도 아니란 말이에요. 경찰은 이 남자가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얼굴 대조에 스미다 코이치라는 걸 알아냈지. 소재지도 파악했어요. 사건 일주일 만에 스미다를 임의 동행으로 경찰서에 데려갑니다. 이때 스미다는 자기가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경찰이 임의 동행이라고 고지하면서 데려가지만 이게 범인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으면 다 알고 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괜히 거짓말해서 걸렸다가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바로 자백한 것 같아. 여기가 그 범행 장소가 되는 차고입니다. 경찰이 여기서 식칼, 톱 찾았고요. 시신 일부도 아직 남아있었어요. DNA 감정으로 가토라는 거 확인하면서 스미다를 살인과 사체 유기,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이 새끼가 그 와중에 회사 창고에서 텔레비전이랑 청소기도 훔쳤더라고요. 체포될 때의 범인입니다. 스미다. 이 새끼 갑자기 급발진 살인한 것 같잖아. 어떤 새끼인지 좀 궁금하죠? 1982년생이에요. 오사카시 스미요시구에서 태어났고 여동생 있는 네 식구였습니다. 오사카 시립대 법학과 졸업했어요. 나름 머리 좋아. 근데 전공이랑 상관없는 회사에 취직하거든. 베네세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출 3조 원 정도 찍은 대기업인데 여기는 아니고요. 사실 베네세 그룹의 자회사인 IT 기업에 들어갔어. 여기서 일본 회사 분위기를 잠깐 말하자면은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해요. 일본은. 이게 항상 좋다고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회사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다 정규직만 채용하기는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규직밖에 없으니까 노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긴 한데 문제는 이 정규직만 뽑을 경우에 해고를 잘 못하지. 회사 형편상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사고 치는 직원도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비정규직 받다가 또 문제 생기면 곤란해지니까 그것대로. 일본 회사들은 사람을 빌려다 쓰는 아웃소싱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직 시장이 넓고 파견을 전문으로 해주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있죠. 경력 많은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지는 거야, 기업이. 중요한 정보나 기술을 본사 직원이 아니라 하청 직원 아니면은 하청에게 맡기는 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안에 취약해져요.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베네세 그룹이 회사 직원 중 하나가 3,500만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가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없는 회사입니다. 이 계열사가. 이번 사건도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파견직이 그만둔 직원을 못 알아보고 따라갔다가 피해를 당한 거잖아. 범행 동기는 아까 말한 대로 한 달 전 약혼한 여친이 다른 남자랑 결혼하니까 열받아서 홧김에 저지른 사건이라고 지가 자백했고 CCTV에 피해자가 스미다랑 걸어가는 장면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걸 이유로 추궁하니까 술술 불어. 충동적인 범행에 피해자가 평소 관련 없던 사람이라 이야기가 또 많진 않습니다. 사건이. 여기까지고 그냥 지 개인적인 일로 엄한 데다가 화풀이한 거예요. 재판에서 검찰은 스미다가 여친의 일방적인 파혼에 욕구 불만이 더해져서 다른 여성의 강간 살해를 계획했다며 범죄 대상 후보를 골랐고 그중 한 명을 유인한 범행이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살해했다는 점에서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 사형해 주세요.
라고 구형했어요. 얘 변호사 말도 있겠죠. 스미다에게 계획성이 있던 건 인정한대. 사실인데 전과가 없던 사람이고 먼저 자백도 했고 사형에는 피해자의 인원수가 중요하대요. 몇 명을 죽였냐는 거지. 스미다의 부모도 한마디 거들어 우리 아들 병신 맞는데 반성한다. 그리고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 갱생하는데 협력할 테니 가급적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막 부탁하는 거야. 불리한 상황인데 이거 지금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해요. 피해자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스미다가 재판 내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건 생각도 들지 않고 최소한 사형으로 가급적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살인사건이라 재판이 한 번으로는 안 끝나죠. 최종 변론에서 변호사는 범행 직전 파혼의 충격으로 일으킨 범죄니까 스미다에게 동정의 여지가 좀 있지 않겠냐는 거야. 무기징역 주장했어요. 근데 얘 당사자 우리 스미다의 생각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줬더니 왓다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무거운 죄를 받는 것 됐스. 마치 사형을 원하는 것처럼 말을 한 거야. 이제 판결인데 판사는 범행 장소를 답사해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꼼꼼히 준비된 계획성 범죄이고 공판 개시까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반성이나 사죄가 불충분하니 이 새끼 이거 갱생의 여지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 주장대로 사형 판결엔 피해자의 수가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결과가 중대하고 사형을 회피할 정도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사가 이날 바로 항소했는데 얘가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 지금. 취하하면서 사형 확정됐고요. 4년 만에 형도 집행됐어요. 34살의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사건이 여기까지고 이런 말 좀 해봐야겠죠 그러면. 사형 집행에 피해자의 숫자가 중요하냐는 거야.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일본에서 똑같은 여론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도 피해자의 수가 적으니 무기징역 주장했고 판사도 이 부분을 언급한 거 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실제로 사형과 피해자 숫자의 관계를 좀 따져요. 판례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나가야마 사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소설가가 됐단 말이에요. 1968년에 야가야마 노리오라고 19살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권총으로 4명 죽였다가 사형 받긴 했거든요. 이때 최고재판소까지 가서 판결된 내용인데 사형을 선고하면서 9가지 요소를 따졌어요. 범죄의 성질, 얼마나 잔인하냐, 계획성이냐, 동기가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기, 범행 동기, 금전이익이 목적이냐, 보복이 목적이냐, 충동적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범행 방법, 어떤 식으로 죽였냐, 수법, 위험성, 얼마나 위험한 방식이냐 이런 것들. 결과의 참혹성, 이게 이제 피해자의 숫자, 피해 정도가 되는 거고. 유족의 감정도 따집니다. 유족이 범죄자 이 새끼 지금 처벌 어느 정도로 원하고 있냐. 다 들어주진 않겠지만 반영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사회적 영향,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해할 것인가, 충격을 많이 받을 만한가. 피고인의 연령도 따져요. 나이가 어리냐 많은가 이런 거. 과거 전과 이런 것도 보고. 사건 후의 정황입니다. 마지막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냐 이런 것들 따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판결을 했었어요. 나가야마 노리오를. 그리고 이게 판례로 남으면서 나가야마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라도 무조건 사형만 선고하지 않고 이 9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신중하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내리도록 기준을 두는 거예요. 판결의 핵심은 공정함이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좋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또 모르겠단 말이에요. 함정이 있잖아. 범인에게 이해가 될 만한 참작 사유가 많아 보인다면 피해자가 많고 잔인성이 높아도 감형될 수 있고 피해자가 한 명이지만 다른 조건들 따졌을 때 존나 잔인하네 이러면 사형을 또 내릴 수도 있는 거야. 나가야마 기준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피해자 숫자이긴 한 것 같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사형이냐 무기냐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스미다의 변호사도 이 점을 근거로 감형을 노린 것 같고 이대로면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 타당했던 거야. 나가야마 기준대로라면. 근데 판사는 또 하지만 잔인하다면서 사형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그때 판사가 판단한다는 뜻이고 결국 나가야마 기준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함정이 있고요. 예외성도 커요. 왜 기준인지 모르겠어, 애초에. 이렇게 나가야마 기준이 제정됐지만 스미다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인데도 사형을 받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죠. 피해자가 한 명이더라도 사형을 바로 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미성년자가 살해된 경우. 이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사형을 내린다고 하고 나가야마 사건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해둘게요. 스미다 코이치 사형 집행된 날 같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얘야 밑에. 스낵바 여주인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범인이 니시가와 마사카츠란 새끼인데 둘이 같은 날 사형 집행됐어요. 둘이 바텀 듀오로. 그래서 얘네 사형 집행기사 찾으면 항상 둘이 붙어서 나와. 이것도 예전에 알아봤었거든요. 여기 같이 링크해 두겠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고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